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이분은 현재 저희가 상가님이 설계하고 있는 작품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전기집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설계하고 있는 작품들이 좀 늘어났고요. 지금 한 4-5개 정도의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6월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동탄 화성에 짓고 있는 전기집인데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택지주구의 4인 가족의 이제 주택입니다. 위에서 본 모습이고요. 중앙에 이제 프라이버시를 고려해서 나무로 좀 둘러싸여 있는 중앙 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마당이 있고요. 반지하, 그러니까 반층 내려가면 음악실이나 오디오룸이 있고 반층 올라가면 거실이 있는 타입입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뭐 이런 정도의 모습이고요. 지붕이 이제 평지붕이라서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져 있습니다. 내부 집에 들어섰을 때 가정만의 마당이 보이고요. 이제 뭐 주방에서 봤을 때 택지주거에서 단점은 마당을 해놨는데 주변의 프라이버시에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좀 많습니다. 내가 혼자 뭐 바베큐라도 구워 먹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왔다 갔다 하거나 차가 왔다 갔다 하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당이 조금 작더라도 이제 프라이버시가 확보된 마당을 이제 요즘에 많이 설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부에서의 모습들이고 반층이 올라가서 거실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집들이 거실과 주방을 식당을 합치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각 공간들이 자기 장소가 없으니까 막 섞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분리되어서 거실에 있을 때는 거실에 있는 분위기, 그 다음에 식당에 있을 때는 식당에 있는 분위기, 이렇게 좀 분리되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올라갔을 때 보이는 모습들이고요. 반층 아래에 이제 음악실, 오디오룸이 있고, 그 예전에는 거실이 뭐 식사도 하고, TV도 보고, 뭐 제사도 지내고, 다양한 공간들을 합친 기능이라면 요즘은 각자의 공간들이 좀 분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디오는 오디오실에서 조용하게 볼 사람은 보고, 거실은 대화하는 공간이고, 식당은 식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좀 분화가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1층에서는 이제 여기 주차를 하고 현관에 들어가면 주방과 식당이 메인이고, 반층 올라가서 거실이 좀 독립되어 있고요. 반층 내려가면 음악실, 오디오룸이 있습니다. 그리고 1층 끝에는 방이, 안방이 있는데 안방 앞에도 조그만 외부 마당이 있습니다. 2층에는 주로 자녀 공간이랑 그 다음에 2층에서 미니 주방이나 좀 2층에 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이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주 전기집입니다. 여주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여기는 약간 전원형이고 땅이 좀 넓습니다. 한 350평 꽤 넓어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 쓰는 공간이 60평 정도예요. 그래서 원래는 더 적게 하려다가 결국은 본인이 쓰시는 공간의 크기가 있으니까 줄이는데도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은 두 채로 되어 있는데 한 채는 우측에 보이는 공간이 주차 공간하고 2층은 그 미니 카페 같은 공간이에요. 나중에 커피를 좋아하셔서 그 카페로 진짜 하실 수도 있는 공간이고 외부인들하고 줄 접촉하는 공간. 그리고 한 채는 전기집의 공간이고 한 6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마당에서 보면 이쪽이 별채 같은 카페 공간이고 우측이 단체 공간입니다. 마당에서 보면 이런 풍경이 펼쳐지고요. 본체에서 주방에서 봤을 때 마당 모습입니다. 건물이 이제 외부에서 마당이 나가서 마당을 찍을 수도 있는데 건물 일부분이 이제 파져서 중정처럼 돼 있어서 식당에서 바로 나가거나 그러니까 근접한 또 하나의 중정 공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층의 서재 공간이고 2층은 서재와 이제 자녀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카페에 했을 때 주택 쪽을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주차 공간이고 주차하고 이제 이렇게 램프로 올라오면 이제 본체로 들어가고요. 주차 공간 위에는 이렇게 카페처럼 돼 있어서 미니 주방과 화장실과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채가 됩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이렇게 현관을 들어가면 식당 공간이 있고 여기도 거실이 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룸으로 쓸 때는 벽을 닫아서 완전히 독립시키고 평상시에는 열려있는 모습 있습니다. 2층에 서재가 있고 이제 자녀들이 오면 자녀들이 여기서 방이 있고 화장실 욕실이 있고 자녀들만의 2층 테라스 마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기집은 양주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설계가 거의 다 끝났고요. 7월 정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분들은 또 재밌는 거는 이 집도 집이 두 채인데요. 한 집이 친구들을 워낙 좋아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 집입니다. 친구들 초대해서 같이 음식도 만들어 먹고 술도 먹고 그럼 친구들이 자고 갈 수도 있고 그 안채는 40평이고요. 별채가 한 2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채가 같이 놓여 있고 지금 이분들은 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정도 되는데요. 그냥 단층으로 다 깔아서 짓는 집입니다. 그래서 마당에 들어왔을 때 풍경들이고요. 그리고 뭐 별채 앞에 이렇게 처마가 있는 공간이 있어서 야외에서도 많이 야외 공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별채 안의 모습. 이거는 본체 거실의 모습입니다. 본체 식당의 모습. 실제로는 이제 여기 땅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모든 걸 1층으로 깔고 이제 공간, 사이 공간을 마당이나 정원으로 활용하면서 이 두 집 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재밌게 쓸 수 있는 집이고요. 이 안채 40평 정도 규모는 전기집으로 설계가 되고 나머지 별채는 전기집은 좀 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이 별채는 일반 주택 수준의 공사비로 두 개를 나누어서 지금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평에 있는 전기집입니다. 얘는 건폐율이 여기도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땅이 100평이어도 한 층에 20평밖에 못 짓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전체 건물이 35평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이제 약간 필로티를 반층 올려서 필로티 주차를 하고 반층 올라오면 이제 거실 주방고 2층에 방, 그다음에 약간 스킵플로거든요. 반층 올라가고 반층 올라가고 마지막 층이 작업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당에서 본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현관 출입구 공간이고 여기는 딱 보시면 현관에 딱 들어가면 왼쪽이 거실이고 오른쪽이 식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는 이제 와이프분이 개인적으로 친구들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쓸 수 있게 거실에서 뭘 닫으면 독립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실과 식당을 틀면 넓어 보이는 효과는 있는데 어떤 패턴이나 어떤 생활 방식에 따라서는 분리할 때가 더 좋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방의 모습이고요. 이쪽이 거실인데 거실은 이제 천장이 좀 높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포켓도어가 다 닫히면 완전히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반층 올라가면 방이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상층으로 올라가면 글 쓰는 작업을 하시기도 해서 글 쓰는 작업실과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층 평면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거실이고 이쪽이 식당 주방. 가운데는 이렇게 바로 통과하면 이쪽이 오픈 세면대가 있고 여기가 화장실이고요. 이 뒤쪽에 자쿠지 공간이 있습니다. 이 집 아무도 안 보이는 공간에. 그리고 반층 올라가면 방 두 개가 있고 여기서 반층 올라가면
여기에 작업실 공간이 있습니다. 단면은 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홍천정리집인데, 이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쓸 주택은 한 40평 정도 해서 공개집으로 하고, 두 채는 에어비앤비를 할 생각으로, 이제 두 채는 일반 주택으로 지어서 설계를 한 케이스입니다. 마당에서 보면 이제 한 채와 두 채의 에어비앤비가 보이고요. 이 집의 특징은 이분은 특이하게 현관이 엄청 넓었으면 좋겠대요. 그 현관에서 집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현관에 소파도 있고, 현관에 앉을 때도 있고, 현관에 고양이하고 놀 수도 있고, 그래서 현관에 어느 정도 커야 됩니까? 그러니까 8평 정도 되잖아요. 거의 거실이 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공간이나 자기의 면적을 어디에 쓰냐에 따라 틀립니다. 근데 작은 공간은 정말 작게 해주던데요. 거의 가구 없어도 된다고. 좁은데 누워서 자는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현관입니다. 들어오면 현관이 자연 속에 다 펼쳐져 있어요. 현관에서 조금 계단에 올라가면 2층에 또 작은 방이 있어요. 게스트 방이. 그래서 현관은 신발을 신고 들어오니까 외부인들도 여기서 다 케어가 되는 거예요. 여기 조그마한 미니 주방도 있고요. 그래서 외부인들은 여기까지 막 들어간다 해도 되고, 여기서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야 주택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들어오면은 이렇게 이제 식당하고 주방이 있고,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텐마루처럼 되어 있는 공간이 이제 거실입니다. 텐마루를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그냥 마루 위에서 지물지물 노는 걸 되게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그 삶의 특성에 맞게끔 설계도 반영이 되는 거고, 그 설계의 공간들을 건축가가 어떻게 해석해서 건축가마다 푸는 방식이 틀려서 아마도 본인의 그 건축주분들에게 더 맞는 건축가가 있을 수 있고, 나랑 생각이 좀 다른 건축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건축가가 마찬가지로 건축주하고의 결이 비슷했을 때 더 좋은 작업이 나오긴 합니다. 만약 저보고 엄청나게 특이하고 희한한 집을 지어달라고 하면 설계비 한 2배, 3배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분은 첫 번째는 그냥 좀 편하게 토크를 좀 해볼까 해요. 저도 좀 싫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걱정이 많지만 지금 사회가 워낙 빠르게 변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대응해야 되고 도전을 해야 될지 되게 궁금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도 좀 궁금하고, 제가 건축가이긴 하지만 제가 답을 다 알지는 못해요. 저도 이렇게 도전해보고 실험해보고 또 추구해보면서 뭔가 정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걸을 뿐이지, 제가 모든 답을 알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어요. 교주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주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입니다. 결국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미 다가와 있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마하고 천은 첫 글자인데요. 마는 마지막이라는 거의 첫 글자고, 천은 처음 할 때 첫 글자 천입니다. 그래서 베이비 붐 세대가 이제 지금은 이제 중년층을 지나가고 있는데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 정도까지 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 말은 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 마지막 세대.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자식들은 우리를 봉양 안 할 겁니다. 못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말은 마지막 세대니까 부모님을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 천은 이게 좀 충격적이지만 자식에게 버림받는 처음 세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합쳐서 마처 세대라는 말을 해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진짜 맞구나 하면서도 슬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도 부모님을 봉양을 하고 있고, 봉양까지는 아니지만 모시고 있지만 우리 자식들한테는 이렇게 못 바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자식들 세대는 아마 더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진짜 마지막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세 시대의 가장 큰 게 고령화 사회가 되고 사회 구조가 변하고, 그다음에 저출산과 인구 감소, 그다음에 정년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겠고요. 그다음 막차 세대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조금 변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노후 준비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첫 번째가 경제력 당연히 중요하죠. 경제력이 없으면 투리브 웰을 해야 그 다음에 투리브 베터를 할 수가 있는데, 경제력이 없으면 일단은 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양보를 해야 되니까 경제력이 당연히 중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경제력의 한계를 이제 설정하는 게 다르겠죠. 누구는 50억 있어야 노년 편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10억이 있으면 내가 10억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노후를 영위할 수 있는 경제력은 저마다 다를 것이지만, 어쨌든 경제력이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건강 당연히 중요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은 당연히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관계. 그러니까 노후가 되면 제일 중요한 게 관계가 다 끊어지잖아요. 현업에서 물러나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퇴직하고 나서 그냥 동네 아저씨고, 내가 만나는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다 이제 멀어지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관계가 줄어들면 더 빨리 늙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꿈이 중요하죠. 근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노후가 됐을 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꿈을 꾸셔야 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고, 지금부터 뭐가 내가 좋아하는 건지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딱 막상 내가 65세가 됐을 때 갑자기 뭔가 하고 싶은 게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노후를 위한 어떤 부정적인 거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될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내가 노후에 더 신나게 재밌게 살면서 놀려면 지금부터 재밌는 것들 계속 찾아보고 나중에 이거 해야지 하면서 버킷리스트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자유롭고, 그다음에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비교하지 않는 삶. 자기 스스로 이제 써야 되고, 자기의 본 모습을 이제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우리나라를 발전을 저해하는 게 비교하는 것 아닐까 싶어요. 남들하고 비교해서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하시면 안 해도 되는데, 남들이 하면 안 할 수 없고, 또 남들이 가졌다고 하면 나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남들이 뭔가 말을 하면 거기에 계속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인데, 그냥 이 자연에 있는 들꽃처럼 각자 하나하나 자기만의 색깔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밑에 리조바이트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있을까요? 지금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고령화 사회고, 이런 고령화, 나이 많으신 분들에 대한 직업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이 리조바이트가 리조트하고 아르바이트하고의 합치말입니다. 일본에는 온천이 많잖아요. 그 온천에 가서 거기에 숙소에서 온천을 즐기면서 일하고, 한 달 정도, 한두 달 일하고, 다음 온천으로 간대요. 그러면 보통 10시부터 3시까지 일하고 3시부터 자유를 해요. 그리고 월급은 은하돈으로 한 90만원? 100만원 정도. 그래서 남편 버리고 혼자 가는 경우도 많대요. 이게 리조바이트하고. 그래서 리조바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 누구에게도 오겠지만, 요즘에 일본에서는 생전 장례식이라는 것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슬퍼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죽기 전에 그나마 그 체력적으로 여력이 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한 끼의 좋은 식사와 마지막 떠날 때의 모습을 미리 생전에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웰빙하고 웰다잉하고 사실은 같은 말인데 죽음이라는 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이면 무엇이 좋겠다. 오래 사는 것보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더 많은 꿈을 꾸고 나중에 하고 싶은 것들 더 많이 생각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구에 대한 거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 영위할 수 있는 터전을 물려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당장 내가 100세 사는 문제보다 이 지구에 대한 생각을 좀 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중에 지구에 대해 생각해보면 기후위기가 있죠. 기후변화가 워낙 심하고 이게 심하다 보니까 자연재해까지 나타나고 그다음에 지구온난화 지구의 위기에 대해서 예전에도 저도 제가 살아있을 동안 지구가 어떻게 될까? 오래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조금씩 실천하지 않으면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닐 거고 모두에게 똑같이 다가올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후위기와 연관된 게 에너지 위기죠. 화석 에너지 사용이 이제 문제가 생길 거고 그만큼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서는 에너지가 고갈되면 아마 생존하기가 좀 힘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한전에서 블랙아웃이 와서 단전이 돼서 우리나라가 한 3일 동안 예를 들어서 전기가 끊어진다. 그러면 아마 나라에 존폐가 달려 있을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너지에 대해서도 에너지를 절약한다 또는 에너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큰 범위에서 에너지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 자연에 대한 거 이것들은 결국은 우리 당대에 아까 100세 안에서 다 쓰고 가면 그 뒤에는 뭐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거면 이 환경이나 자연에 대해서 조금 더 앞선 세대가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기후학자 중에 한 명이 한 말이 지금 지구는 우리 아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쓸 지구를 우리가 빌려와서 쓰고 있는 거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구가 이 자연환경과 이런 환경들이 우리 게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카테고리였고요. 세 번째가 기술입니다. 여기 제가 써보니까 몇 개 없어서 지금 몇 개 못 써봤는데요. 기술이 이제 엄청나게 발달을 하잖아요. 그리고 기술이 발달하는 속도는 거의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게 배로 제곱의 제곱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과거 100년간 지식의 축적이 지난 세기에 10년 안에 다 그만큼 채웠다고 하고 이게 1년, 10년, 10년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발명가가 꿈이었지만 스마트폰 쓴지도 그렇게 오래 시작하고 조금 이런 거 잘 못하는데요. 요즘에 AI 막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직 저도 챗GPT 써보신 분 없게 되시네요. 아직 한 번도 못 써봤어요. 막 써보려고 하는데 아직은 특별한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뭔가 조금 버티고 있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술이 발전이
엄청나게 우리 삶을 바꿀 것이라는 예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한 4가지만 써봤는데요. 뭐 의료의 혁신도 있고 자율주행도 있고 이제 로봇도 있고 AI나 더 나아가서 휴머노이드까지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저는 기술 혁신이 생기거나 기술이 정말 인간에게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은 방향에서는 정말 많은 혁신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건 의료 혁신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한 석 달에 한 번 세브란스 병원에 오십니다. 적어도 시골에서. 그러면 제가 하루 종일 이제 모셔야 드려야 되는데, 사실 별로 진료도 얼마 하지도 않고 검사만 많이 해요. 근데 의료 혁신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원격으로 진료하거나, 일본에는 왕년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그 어렵게 대학병원을 찾아가지 않고 왕진에서 기초검사 다 하고 정말 중병일 때만 이제 병원을 오시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영화에서 보면은 또 어떤 캡슐에 들어가면 길이가 휘 해가지고 바꿔지잖아요.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의료 혁신이 생기면 우리의 삶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꼭 뭐 나이 들어서 대학병원 근처에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거 안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의료 서비스가 지금 어떤 의사들의 독점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말 보편적으로 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정말 편하게 작동만 될 수 있으면 아마 노후에도 정말 좋을 거고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율주행. 이동 수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제 해방이 되는 거죠. 저는 자율주행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이제 술 먹어도 되겠다. 언제나 술 먹고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거는 아주 작은 거고, 자율주행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율주행이 되면 거주지의 문제가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출퇴근 2시간 걸린다.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근데 만약에 자율주행으로 한다 그러면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 수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이동하는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 안에서 이미 일을 할 수 있어요. 2시간을 출퇴근이 아니라 2시간 동안 업무를 볼 수도 있고, 내가 쉴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회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이동이라는 개념하고 시간이라는 개념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출퇴근하는데 2시간 걸려도 그게 출퇴근하는 시간까지 근무 시간으로 확보해서 한다고 치면 내가 양평에 살아도 강남에 출퇴근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자율주행이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자동차만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자율주행 차를 공용으로 쓸 것이냐에 따라서 주차장이 없을 수도 있죠. 앞으로 주차장이 필요 없고 내가 필요할 때 돌아다니는 자율주행이 나를 서비스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운전을 못해도 나이가 들어도 내가 원하는 위치, 원하는 공간까지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면 삶의 범위가 달라지고 삶의 형태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은 지금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것을 로봇이 하잖아요. 로봇이 건물을 짓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도.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기계 장치가 잘 놓여질 수 있는 조건이 있고 한계는 있긴 한데, 인간의 어려운 일들은 이제 로봇가 할 것 같아요. 점점 더. 그리고 AI가 생기면서 지능형이니까 인간의 대부분의 단순 기능적인 업무들은 다 뺏어갈 것이고, 우리가 그러면 AI가 못하는 것들만 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겁니다. 직업도 마찬가지고. 현재는 AI가 못하는 게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대답하고 정보를 찾아주고 학습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다양한 이 사람 한 사람에 맞춰서 실질적인 오프라인 접촉에서 관계를 맺고 풀어나가는 건 아직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의사나 법률가 이런 것도 AI가 많이 대체할 거고요. 건축도 AI가 많은 부분 대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로봇은 웃기게 감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불평 불만이 없어요. 인간은
되게 감정적인 존재라서 말 한마디 잘못해도 하루 종일 힘들 수도 있고, 얘는 감정이 없고 단순 반복하는 거에도 실증이 안 나고. 근데 정말 저는 이게 영화가 다 현실이 되고 있지만 사람 모양하고 똑같은 휴머노이드 기계가 집안일도 하고 가사일도 하고 뭐 애도 보고 내가 힘들면 나를 모시고 운전해서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시대가 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갈수록 어떻게 될까 라는 것도 들고 그 영화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휴머노이드 가정부가 집에 하나 있다. 만약에 한 대 10억이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이제 비입부 부익부 현상이 막 생길 거예요. 말씀하셨듯이 혜택을 누려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고 돈이 없어서 기술을 나한테 적용 못하는 사람도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겠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다 늙고 나이가 들잖아요. 근데 그분이 늙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공부를 해야 되고 하루 더 뭔가 찾아봐야 되고 뭘 해야 돼요. 그래서 늙지 않는 방법은 성장하고 있으면 늙으면 좀 어때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내가 성장하고 있을 때는 늙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더 배우고 더 실천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려는 행위를 하는 그 과정에서는 늙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체가 되고 뭔가 고려지면 그때부터 늙히시잖아요. 그래서 100세인 사람은 외관적으로 늙었죠. 나이도 많고. 그렇지만 그분은 어제에 비해서 오늘 하루 더 노력하고 더 새로운 거에 도전하기 때문에 늙지 않고 건강하게 잘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 늙는 방법은 누구나 예전에는 저희 아버지도 그랬지만 어느 정도 해놓으면 그 다음에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는 어느 시점에 와도 아마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움직여야만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욱더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늙지 않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결국 그러면 우리 인간성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해야 되냐, 그리고 공동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은 개인의 시대를 떠나서 핵 개인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의미가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더 편한 시대가 왔고 이제 사람과의 대면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식당에 가면 그 주문부터 서빙까지 다 기계가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끼리 대하는 거를 힘들어한대요. 부담스러워. 그게 더 편하대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으로 가게 되고 우리가 뭔가 연대를 하는 것도 점점 느슨해지게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옆에 있는 이웃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 우리 마을에 있는 공동체가 어떤 의미 있는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나이가 들면 가족보다 이웃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웃이 옛날 같은 이웃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웃과 같이 교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은 귀결이 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뭐 기술적인 거, 그 다음에 100세 시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후 환경. 근데 이게 결국 마지막에 적용되는 게 결국은 건축이에요. 사회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이런 것들이 다 담겨서 결국 마지막에 건축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건축가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시대 정신을 닮는다,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그때는 시대가 뭔가 개혁적으로 변할 때에 건축이 선동자로서 역할을 했었고요. 지금은 그냥 뭐 나는 시골에 한 30평 지어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뭐 AI가 어떻고 테크놀로지가 어떻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은 상관이 있는 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소나 공간 건축이 이 사회 변화, 기후 변화, 기술 변화, 수명 변화가 결국은 건축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건축의 변화는 우리가 앞으로 살고자 하는 방향에 또 다른 배경이나 무대로서 작용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적 나눔이라는 게 제 철학입니다. 창조적인 것은 인간이 앞으로는 더 그렇겠지만 정말 죽을 때까지 창조를 해야 돼요. 그 창조가 대단한 창조여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짓는 행위는 창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옷도 짓는다 그러고 글도 짓는다 그러고 밥도 짓는다 그러고 짓는다는 행위가 있잖아요. 요리하는 것도 그렇고 농사도 짓는다 그러고 우리나라 말에는 웬만한 말에 짓는다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창조적이어야 되고 그게 대단한 것이든 대단하지 않은 것이든 생산하고 활동하고 지어서 그 다음에 이웃이나 공동체와 나누는 삶, 이게 저 창조라는 단어와 나눔이라는 단어가 제가 오래전부터 갖고 있는 건축적인 또는 삶의 철학이고 이걸 위해서 저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의미는 땅은 잘못이 없잖아요. 그리고 꿈도 잘못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건축 의뢰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 근데 끝에 가면 항상 1억이 부족해요. 희한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가 집을 지으실 때 1억을 어디다 숨겨 놓으시면 좋겠다.